영국의 전투는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공중에서 싸워진 이 전투에서 영국 왕립공군의 패배는 영국의 침략과 스와스티카 아래에서 서유럽의 완전한 복속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영국 방어자들은 이 빛나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영국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늘을 위한 전투가 주로 논의되지만 실제 침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국 침공을 위한 독일의 작전인 바다사자 작전, 준비에 대한 실현과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덩케르크 대피 함대의 마지막 작은 보트들이 영국 해협을 건너 돌아갈 때 그들은 독일의 집중 폭격과 포격으로 구멍이 뚫린 해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DEF는 거의 모든 장비를 뒤로 남겼습니다. 탱크, 트럭, 필드건 모두 포함됩니다.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해변에서 33만 8,226명의 남성이 대피되었고 이들은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으로 싸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소총도 부족하여 이제는 유머러스한 장면이 된 집안 일꾼들이 빗자루 핸들로 대체하여 훈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히틀러가 병력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군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히틀러는 프랑스와의 휴전 조약 문서 잉크가 아직 젖은 상태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히틀러가 명령 내리는데 주저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처음에 그와 그의 장군들은 영국의 위기적 상황으로 인해 총리 윈스턴 처칠이 평화를 청구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따른 침략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쿄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도 그의 제국을 미국이나 일본에 넘기는 두려움 때문에 영국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히틀러는 처칠이 독일의 대륙 통제를 인정하고 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가 풀어에 계획된 소련에 대한 십자군에 가입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처칠의 공산주의에 대한 열렬한 반대 입장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대단히 잘못 해석한 것이었는데 처칠은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대적이었으며 그의 사람들을 애국적이고 반항적인 열광 상태로 몰아넣으며 그들이 히틀러의 군대와 마지막 순결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대영제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끝을 의미할 것이라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처칠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여전히 도버의 흰 절벽을 폭풍으로 몰아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독일 고위 지휘부 중에 이런 채널을 건너 영국을 침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서유럽 침략의 성공은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독일 군사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무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 침략과 영국의 전쟁 선언 후 겨우 한 달 만에 그의 함대가 영국 침략을 돕는 데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독일 해군의 최고 사령관인 에리히 라이더 대장은 벨기에와 프랑스 해안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후 영국 침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조사하도록 그의 해군 스태프 작전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계획이 아닌 해군 연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독일 최고사령부가 실현 가능한 침략 계획을 구성하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중 하나였습니다. 히틀러는 6월 20일에 라이더와 만나서 드디어 영국 침략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라이더는 침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시하는 것을 피했지만 대신 피로에게 건너편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포렌식 평가를 제시한 후 그는 영국을 정복하는 문제에 대해 군대와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침략군과 그들의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벨기에와 프랑스 해안을 따라 바지선과 그것들을 견인할 동력선이 조립되어야 했습니다. 독일 산업은 이런 선박을 직접 건설하며 필요한 선박이 부족하다면 독일의 바지선 제작자들과 심지어 새로 점령된 땅에서 추가적인 선박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박들은 평온한 독일 운하용으로 설계되었지만 거친 영국 해협의 어려운 물길에는 부적합합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주요 장애물인 가을과 겨울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는 여름철에 날씨가 가장 평온할 때 건너가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이런 작전은 가을과 겨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라이더는 최소한 한 가지 연구가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침략 선박의 10% 정도가 영국 남동부 해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침몰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에게 제세의 마지막 장애물인 왕립공군과 해군을 해결할 때 시간 제한을 주었습니다. 영국 군대는 공경에 처했지만 공중에서, 특히 바다에서 영국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과 해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립공군의 스피트파이어 한 대만 있어도 침략 바지선을 공격하고 독일 군인들의 전체 플래툰을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 중 어느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침략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는 1940년 7월 11일에 베르그호프에서 히틀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침략 대신에 공중과 유보트 공격의 조합을 통해 영국 제도에 포위를 가하는 것을 히틀러에게 권했습니다. 라이더는 히틀러에게 전쟁에서 카이저의 유보트가 어느 정도로 영국을 위협했는지, 그리고 영국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단지 영국 사람들이 굶주림에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소비에트 연방 파괴라는 목표에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히틀러는 영국 침공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1940년 7월 16일 히틀러는 퓨러 지시령 번호를 발표했습니다. 16그는 이를 영국이 절망적인 군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는 영국에 대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영국의 국가동물로 채택된 동물인 사자를 참조하여 작전 라이온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히틀러는 그의 지휘관들에게 정확히 한 달의 준비 시간을 주었고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그래서 이후에는 언터네먼 실라워, 작전 시라이온으로 알려졌습니다. 퓨러의 지시의 일환으로 그는 그의 지휘관들에게 정확히 한 달의 준비 시간을 주었는데 이는 예상되는 최적의 날씨, 제한된 영국 상륙 지역에서 필요한 조수, 그리고 적절한 달빛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큰 명령이었고 그중 몇몇은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라이스마샬 헤르만 괴링이 이끄는 루프트와페는 RAF를 약화시키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RAF 전투기를 유인하여 파괴하기 위해 영국의 선박을 채널에서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브리튼 전투의 시작입니다. 괴링과 라이더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임무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고 그들의 서비스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없이 일반 필드마샬을 얻어 침략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에 대한 열정 부족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무기로 간편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라이더는 그동안에도 침략 취소를 권장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 판단은 그에게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미 소비에트 연방의 침략 계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라이더는 영국이 독일에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침략 취소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타협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1941년 여름까지 침략을 미루고 그 사이에 잠수함들로 영국 제국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왕립해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와페는 RAF를 패배시키고 군대는 주요 수륙 양용 작전의 장비와 훈련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히틀러가 1년 내에 모스크바로 행진하길 원했지만 이런 타협은 상상도 못했으며 8월 16일의 마감일이 한 달 더 늦춰져야 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추가 시간에도 바다의 사자 작전은 복잡한 과제로 판명되었고 지금까지 독일이 시도한 가장 야심찬 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독일군의 각 부문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졌지만 모든 것을 하나의 일관된 힘으로 조직화할 단일 통합 명령 구조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히틀러가 맡아야 했지만 그는 바다의 사자 작전을 종종 방해하며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고링 등이 경쟁 우선순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각 부서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두는 상황은 요리사가 많으면 국이 망가진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영국에서 적합한 착륙 지역 선택이 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군의 참모진은 착륙이 넓은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영국 방위군을 방해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영국 군대의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파괴하게 하여 독일 병력이 돌파하고 그들 자신이 영국 병력을 포위하고 파괴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40개 부대를 며칠 안에 배치하여 영국을 넘치게 하고 지역방위 자원봉사자를 압도하여 한 달 내에 승리를 확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40개의 부대가 침략에 배치되어 첫날 만에 10만 명의 병사가 상륙하여 이어지는 해변 지역을 확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라이더는 넓은 전선을 보호할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실행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독일 해군이 공중 우위를 차지한 러프트와페와 함께라도 넓은 전선을 보호할 위치에 없으며 그의 함대가 잉글리시 채널에서 침략군을 가로막기 위해 작동하는 훨씬 좁은 전선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라이더와 그의 직원들은 침략이 그의 함대가 프랑스와 벨기에 해안의 육지 기반 포병과 함께 작동하고 러프트와페 폭격기가 건너는 곳에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훨씬 좁은 전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계획자들은 잉글리시 해안에서 다시 한번 많은 저항을 마주칠 것을 우려했고 공수군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7월 30일 리터는 프로에게 이미 지연된 작업 준비와 중간 9월 날짜 수정을 알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고 가을 날씨가 시작함에 따라 건너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휘부는 해사자 작전이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우려는 침략을 배치하는 동안의 날씨가 아니라 침략군을 공급하는 노력을 하는 이후 몇 주 동안의 날씨였습니다. 따라서 프로는 침략의 날짜를 다시 미루게 되었지만 9월 21일과 24일 사이로 몇 일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육군과 크리그스마린은 건너가는 세부 사항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동안 괴링의 루프트와페는 모든 당사자들이 달성해야 한다고 동의한 유일한 것, 왕립공군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괴링이 RAF 전투사령부 파괴를 의도한 잉글리시 채널의 전투는 실패하며 독일 항공기는 계속 영국 전투기와 충돌했습니다. 복잡한 레이더 사이트 체인의 사용은 전투사령부의 수장인 휴 도딩경이 출현하는 위협에 딱 맞게 전투기를 사용하게 해주어 이미 공격 중인 목표를 쫓는 데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게 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7월 31일에 괴링을 회의에 부르고 그에게 RAF 기지와 영국 항공기 제조 산업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의 항공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같은 목표는 당분간 금지되었습니다. 퓨러는 괴링에게 내린 지시 17에서 나는 보복 조치로서의 테러 공격에 대한 결정권을 나에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처칠이 먼저 독일 도시에 대한 공습을 명령할 경우에만 그런 테러 폭격을 명령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독일 고위지휘부는 러프트와페 캠페인과 북대서양 유보트 공격 증가로 처칠이 항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며 이로 인해 해상 공격이 불필요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인구에게 들어온 저항의 정신을 크게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처칠의 개성적인 힘을 통해 국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집단적 지지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향과 유럽 전체의 자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 앞의 과제였다. 그는 이것이 영국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전쟁의 목소리였던 미국 기자 에드 머로우는 이 나라가 도전에 맞서는 것을 관찰하며 미국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나라가 10일 전보다 10년이나 젊어진 것 같습니다. 처칠이 히틀러에게 침략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전쟁 후 총리가 회고한 바와 같이 그의 정부와 군사 지도부도 실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독일 군대의 거대한 부분을 제거하는 기회, 아마도 전체 전쟁의 조류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입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해상사자 작전에 대한 많은 것들처럼 추측의 대상입니다. 9월 24일 이후로 독일 최고 지휘부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월 동안 장군들과 제독들이 계획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루프트와페는 RAF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RAF의 인프라에 가해진 피해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루프트와페의 정보 수집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위심스러운 목표에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예컨대 전투기보다는 RAF 기지의 수송기, 훈련기, 해상순찰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국의 손실을 과대평가하여 고어링에게 전투기 사령부가 헐떡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RAF는 여전히 독일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RAF의 폭격기와 공격기도 거대한 봉선 편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침략자들의 바다 사자 물류 충족 노력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세 가지 부문 사이의 타협과 같은 실용적인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8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침략이 시작되기 전이 몇 일 동안 독일 해군은 왕립 해군으로부터 침략 경로의 양쪽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의 지뢰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독일 전함들은 북해로 출동하여 영국 본토 함대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일에는 독일 공수병들이 하이스 북쪽의 켄트에 착륙하여 림프니의 비행장과 왕립 군용 운하를 넘는 다리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후에는 포크스톤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크스톤과 뉴헤븐은 후속 운송이 무거운 장비를 해안에 상륙시키기 위해 필요한 선착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었습니다. 초기 상륙을 시도한 9개 독일 사단 중 2개의 보병 사단이 포크스톤과 뉴롬니 사이에 위치한 비해변에 상륙하고, 브랜덴버그 연대의 특수부대 회사에 의해 지원받았습니다. 두 보병 사단은 라이와 헤이스팅스 사이에 위치한 시해변에 상륙하고, 잠수 가능한 부양 탱크 3개 대대에 의해 지원받았습니다. 두 보병 사단은 백스힐과 이스트보언 사이에 위치한 D해변을 공격할 것입니다. 포크스톤과 뉴헤븐이 점령되면 브랜덴버그 연대의 회사가 지원을 다시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보병 사단은 이 해변에 비치 헤드와 브리튼 사이에 상륙합니다. 포크스톤과 뉴헤븐 부두 점령 후 8개 사단의 더 무거운 장갑과 차량이 상륙하며 그 뒤를 이어 6개 사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크리그즈마린은 전선을 좁게 유지하려 했지만 레더는 상황이 허용한다면 브리튼의 추가 상륙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RAF와 왕립해군의 위협이 제거될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널을 건너는 계획이 있음에도 많은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대전차 해자와 장애물을 설치하고 거의 완전히 재구성된 통신 네트워크 덕분에 배정받은 요새화된 위치를 확립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패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영국의 방어군은 거의 완전히 재구성된 영국 산업의 전쟁 노력 지원 덕분에 새로운 무기와 차량이 점점 더 배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독일 고위사령부는 여전히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잔인함에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러프트와페의 결정적인 승리 부재에 답답해했고 전략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사령부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지만 큰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할 힘을 보유했습니다. 그래도 히틀러는 이런 믿음에 따라 전략을 변경하고 특히 런던 같은 영국 도시를 공격해 항복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RAF의 베를린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러프트와페가 런던을 실수로 폭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략 변경은 잘못된 러프트와페 정보에 근거했으며 역사가들은 이것이 영국 전투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프트와페의 공격이 주로 런던과 다른 도시로 향하자 RAF는 공항 피해를 수리하고 잃어버린 장비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힘은 곧 손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러프트와페는 힘을 잃어가며 복수를 원하는 도시의 인구를 폭격하였습니다. 고린이 충분히 골칫거리를 겪지 않은 것처럼 점점 더 라이더는 영국의 침략 바지선에 대한 공격을 점점 더 방어해야 했습니다. 9월 17일 히틀러는 회의에서 그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바다사자의 연기를 계속 명령했습니다. 게링은 RAF와의 전투를 계속하면서 1940년 10월에는 루프트와페가 주로 야간 영국 도시 폭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관점에서는 히틀러가 드디어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성전을 시작한 다음 해까지 침략의 위협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전선에서는 영국이 루프트와페의 공습과 크리그스마린의 유보트를 막는 데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1974년에 샌더스트의 영국 왕립군사학교에서 전쟁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히틀러가 해상 라인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파도가 성공적으로 착륙했을 수도 있지만 영국의 지상군은 독일군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을 것이며 독일이 의존하고 있던 뉴헤이븐과 같은 항구시설은 영국의 엔지니어들이 그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의 항공기와 전함은 큰 손실을 감수하며 유럽에서 독일의 보급선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영국 남동부의 독일군은 몇 주 안에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이나 연합국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역사가이자 부사령관 쿠르트 아스만은 1958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왕립 공군을 프랑스 공군처럼 물리쳤다면 히틀러는 침략을 시작했을 것이고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